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시설의 아이들하고 딸기 밭에 가서 딸기도 다른 체험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주말에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것들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강의 녹화를 조금 지금의 시간에 그러니까 늦게 밤 자야 되는데 못 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거는 저번 시간에 수업을 진행을 못했던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회복지 조직에서 사회복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정 관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하는 조직도 운영의 어려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조직도 다 기본적인 문제는 아마 재정 관리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을 잘하는 기관을 예를 들면 운영을 잘하는 부분이 프로그램을 잘하든 어떤 형태든 잘한다고 했을 때 그 잘하는 부분이 소문이 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 소문이 확인하는 과정도 거치겠지만 그 소문을 통해서 후원이 연결될 것이고 그 후원이 연결되면 그 재원을 가지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충실해지는 이렇게 해서 긍정의 순환고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반면에 시설에 이제 어려움이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 또한 소문을 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긍정의 고리가 아니라 부정의 고리로 해서 후원이 안 되고 그렇다면 재원이 부족하니까 프로그램에도 좀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 이 부실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다시 이제 한다면 또 안 좋은 소문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운영하는 시설들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특히나 재정 관리에 있어서는 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재정에 돈에 관련된 법들이 기본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의 규칙이 있겠지만 각종 지방 보조금 관련법, 국세 관련법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그리고 후원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후원금을 모집했을 때 어떻게 하는 절차들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나서 진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이렇게 재정 관리의 개념 및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결산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복지조직의 재원별 특성, 다양한 재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모금에 대한 부분, 마케팅의 한 영역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 생기기 이전부터도 모금에 대한 개념들은 만들어져서 다양한 형태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이번 수업 시간에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이제 재정관리의 개념과 과정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는 거죠. 이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고 이 재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재정관리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사회복지 조직에서 재정관리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 자원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동원하며 이를 근거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재정 자원을 법적 규정 및 사회복지 윤리성에 근거하여 통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양한 규칙들이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관리의 중요성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재정관리는 사회복지기관의 생존과 직결을 한다. 돈이 없어도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은 자원의 의존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기관의 존립 여부는 재원 확보와 조달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며 재정관리 역량을 향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관리를 잘하는 직원이 들어오면
단체가 조직이 탄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말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돈이 적어도 문제지만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늘 숙제로 따라다니게 됩니다. 뭐 돈이 많으면 모아두면 되지 라고 하는데 이 재원을 모아두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리고 모금 후에 몇 년 안에 그 집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은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공신력을 향상하게 됩니다. 국가와 민간 기부자들은 뭐 사회복지 기관들의 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원하면 더더욱 관심이 있겠지만 지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언제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 특히나 후원금 같은 경우에도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까지도 일어나는 법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챙겨 보시고, 그래서 재정 관리 잘하면 믿을 수 있는 단체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는 기관의 기획 과정과 평가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갖게 되고, 이는 예산이 결정되면 뭐 기관에서 기획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실행에 따라서 평가하고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리 특징 및 뭐 과정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리기업과 다른 비영리 조직의 재정관리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업의 재무관리보다 훨씬 복잡하고 외부 의존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되며 또 세 번째는 많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관여하고 정치성이 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법적, 관료적 제약을 더 많이 받으며 그만큼 경직성도 높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효율성 평가라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과제를 넘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일반 영리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 돈이죠. 뭐 투자를 받았지만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리기업이 어떻게 보면 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비영리 조직은 내 돈이 아니죠.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게 내 돈이 아닌 거죠. 집행하는 과정도 그리고 후원금이 들어오는 절차도 다 법으로 정해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지나가던 분이 시설을 보고 시설에 아이들이 인사를 잘해서 기분이 좋아서 찾아오셔갖고 후원금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게 금요일 날 저녁입니다. 근데 이게 시골에 있는 시설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이 가깝지 않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입금해야지 하면서 놓쳐버렸어요. 그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버린 거죠. 그 돈이 실질적으로 호주머니 있다가 그게 어떤 돈인지 깜빡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사용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지나가다가 깜빡 이제 연말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후원금 영수증을 좀 발급해달라고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기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은 후원하셨던 분은 기분이 어떠실까요? 단순히 그 기분의 문제로만 끝나면 되는데요. 이걸 신고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횡령에 대한 문제로까지 커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돈을 받은 다음 날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재정 관리의 과정 이런 거 살펴보면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계획하고 확정하는 예산의 수립 과정이 있고 세 번째는 수립된 예산에 따라 실제로 집행하는 예산 집행. 그러니까 예산을 짜놓지 않은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기록하고 정리하는 회계, 예산 집행 내역을 정산하고 감사하는 결산 이런 까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있죠.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지역아동센터 예를 들면 급여가 조금 많이 낮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안타깝게 생각한 좀 큰 기업에서
지역아동센터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했으면 좋겠다. 추가로 한 10만 원 정도씩 각각. 그래서 달달이 이제 후원을 하시기로 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촉박하게 온 거죠. 예를 들면 25일 날 급여 날인데 한 20일 정도에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25일 날 바로 집행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후에 그러니까 이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절차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그러니까 빠르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는 거.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회의도 거쳐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의 개념은 일정 기간에 걸쳐 계획된 지출과 그 지출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으로 일반적으로 1년간의 조직 목표를 금전적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고 운영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고 프로그램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이걸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기능 보강 아니면 물품 구입에 얼마가 책정 이런 예산들을 짜놓고 사업을 진행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회복지조직의 예산은 법인님 일정한 규칙과 형식에 의해서 편성하고 이사회 또는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1개 계연도 기간에 포함돼. 그러니까 보통의 사회복지 시설들은 그러니까 정부 회계연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교육 관련, 교육청과 연관이 있는 법인이나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3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입예산, 세출예산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세입예산은 세입출예산의 재원으로서 예정된 수입을 말하고요. 세출예산은 1회계연도 내에 지출할 수 있는 최고액 한도. 이 세출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편성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의 원칙 이렇게 보면 표에도 나와 있는데요. 크게 이제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 예산 통일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사전 의결의 원칙, 공개의 원칙,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 이렇게 있는데요. 예산 총계주의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모든 돈, 세입 예산에 그리고 나가는 모든 돈을 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있죠. 갑자기 생긴 예산, 후원금이 갑자기 들어간다 하면 이것도 그날 여기서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야기했지만 추경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간단히 추경은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죠. 추경은 무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절차적인 부분이나 그러니까 승인이나 보고 이런 절차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무한대로 해도 상황은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예산 통일의 원칙은 예산은 일관된 지수를 가지고 계통적으로 종합 조정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당해 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 세입으로 조달하고 세출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회계연도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집행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 다음 해에 진행해서 이걸 집행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2월 예산이나 2월 사업비 형태로 그러니까 일정 정도는 가능한데 지금 이제 사회복지 조직 1년 단위 예산 편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에는 장기 연도를 넘어가는 사업 예산의 회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취업하거나 할 공간에서는 그 단일 회계 연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 의결의 원칙, 예산은 회계연도 이전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부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가 준 예산을 편성하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새벽에라도 예산을 통과시키니까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준예산 형태로 해서 전년도에 긴급한 예산들만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의 원칙,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은 공개되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예산과 결산은 공개되는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도 공개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자체의 홈페이지도 공개가 되고, 그 개별 시설들, 법인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뭐 카페 이런 데에도 공개를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인데요.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가 그러니까 김혜씨 담당자하고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한 달 넘게 그러니까 조금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다 없다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문제 제기한 거는 국비 사업이었는데 이 담당자는 지방비 사업의 근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갖고 논란을 있다가 이제 김혜씨 내부에서도 토론을 하고 저희도 다양한 검토를 거치고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일차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법을 알고 있으면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한마디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은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가정은 어때요? 돈이 수입이 많은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뭐 기업은 또 수입이 많은 게 좋은 거죠. 근데 사회복지시설은 이게 평형을 이루는 게 좋은 겁니다. 수입이 많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집행을 잘 못하면 이기는 사업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행할 수조차도 없죠. 뭐 이게 뭐 차입을 해서 집행하는 것들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초과해서 집행하는 것은 뭐 쉽지 않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예산의 성질에 따라 보조금과 뭐 법인, 시설 회계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예산의 성립 시기에 따라서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 준예산 이런 형태인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성질에 따른 분류라고 보면 예산의 성질에 따라 회계를 분류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독립재산제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각 기관의 회계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업무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간별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자주적점을 보완하고 회계를 그러니까 구분격리라는 개념인데요. 보통 이제 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돈을 한꺼번에 이렇게 집행을 하죠. 또 돈을 지원하죠. 그 속에서 각자 기관에서 알아서 편성할 수 있는 편성권을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 극히 제한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거의 한 9개, 10개로 찢어서 주고 있어요. 뭐 그게 이제 주는 재원의 한계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운영비 지원이 있고요. 추가 운영비 있고 추가 운영 도비 이렇게 나눠서 주고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이거만요. 뭐 그러니까 토요 운영비 지원, 뭐 특수 목적형 지원, 뭐 또 뭐가 있죠? 난방비 지원, 급식비 지원, 추가 급식비 지원, 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9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조금을 한번 살펴보면 일반 회계가 있고 특별 회계, 기금 회계가 있습니다. 일반 회계는 주민의 일반적인 공공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예산, 가장 보편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특별 회계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세입이나 자금을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인 세입 세출 구분하여 아예 분리해서 그러니까 통장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9개로 분산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통장도 9개가 됩니다. 보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9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금회계는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특정 사업에 의한 뭐 청소년 기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법인 및 시설 회계 법인 회계는 법인 업무의 전반을 관한 회계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시설회계는 시설 업무의 전반. 근데 이게 간 항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수익사업회계, 뭐 법인이 수익하는 수익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를 하게 되고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회계만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예산의 종류에서 예산 성립 시기에 따른 분류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회계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의 의결 및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사회복지법인은 이사회에서, 사단법인은 총회에서, 뭐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조합은 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요.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하는데, 이게 총회 개최 시기하고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총회를 3월 정도에서, 아니 3월이나 4월 정도에 하게 됩니다. 다음 연도에. 그러면 정부회계연도가 개시되기 5일 전에 예산을 제출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위임된 이사회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위임된 상태에서 시설장이 위임하고 사후 보고하는 이런 절차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법인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설들 같은 시설 운영에 보고한 이후에 법인 이사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가서, 그러니까 의결은 아니고요. 심의에 들어가서, 보고하는 정도에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준예산인데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예산 성립 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준예산이라고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들이 준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 법인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이런 부분에 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경비는 임직원의 보수, 법인 및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된 필수적인 경비,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를 의미한다.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준예산 편성 전에 시군구청에 그 사유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인데요. 이게 줄여서 추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산 성립 후에 새로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편성되는 예산을 의미하고, 본 예산과 추경 예산은 별개로 성립되나 일단 성립되면 시설 예산의 총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장은 추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예산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운영위원회의 의결, 심의 이런 거를 같이 회의록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예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예산 편성의 과정입니다. 예산 편성은 조직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산 편성은 조직의 활동의 기획 및 관리 과정이며 조직을 변화시키는데 매우 광범위하면서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예산안 편성,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법인 이사회, 총회 의결, 지자체장에게 제출, 예산 공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교과서 249페이지에 있는 그림 8- 예산 편성 절차인데요. 이걸 한번 보면 시군구에서 법인 또는 시설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해 예산 편성 지침을 통보 가능이거든요. 법에는 통보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인 또는 시설, 회계연도 2개월 전에. 근데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차년도 예산이 어떻게 확정됐는지, 간회시가 얼마 되는지를 저희들이 일일이 물어보고 답변을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산 편성이 간회시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전이면 10월 그때 편성이 확정돼 있습니다. 왜 지자체 예산이 그 정도 되면 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러니까 의회 보고 수준까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어서 답답하죠. 법인은 그 다음에는 이제 법인 내부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주든 안 주든 지자체에서 그 편성 지침을 주든 안 주든 간에 내부적으로 차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지침을 만들어서 결정하고 그것을 이제 시설에 언제까지 예산안을 올려달라라고 하고 그래서 보통 1개월 전까지 올려달라고 해서 왜 뭐 회의를 절차를 거쳐서 다시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별 뭐 예산 그러니까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회 회계를 편성하게 되고요. 회계 개시 전까지는 완료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설회계 예산에 대한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예산 편성 완료 시까지 그리고 뭐 그리고 법인회의 회계별 뭐 이사의 의결 예산안을 확정하게 되죠. 법인 이사에서 아니면 법인 총회에서 뭐 이렇게 그리고 확정된 예산을 시군구청장이 제출하는데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보통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를 쉴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24일까지 제출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한 10일 전까지 이렇게 하면 좀 여유 있게 연말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전에 바쁜가요? 근데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 게시판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하라 라고 이제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따라서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우선 법인의 대표이사는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예산 편성 요령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5일 전까지 지자체에 제출한다. 그러니까 이 제출할 때 제출할 서류는 예산, 세입세출 명세서, 추정재무상태표, 추정수지계산서, 임직원 보수 일람표, 예산을 의결한 이사의 회의록 또는 운영위원 회의록. 근데 이사의 회의록보다 운영위 회의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추정재무상태표나 추정수지계산서 같은 경우는 법인의 경우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집행했으면 결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겠죠. 결산의 의의와 목적은 결산은 예산 대응하는 개념으로 예산을 집행한 실적을 계획대로 잘 집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정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재정 운영의 결과인 예산거래, 세입, 세출, 예산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로 회계 처리 결과 확정 및 재무 보고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산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첫 번째가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 및 보고와 관련해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는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결산의 주체와 직감정적으로 이해관계를 지니는 이해당사자,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이용자, 후원자 등과 함께 내부관계 관리자, 회계연도의 재정상태와 운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돈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부정이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짚고 넘어가는 최근에는 그러니까 김해시 같은 예를 들면 김해시가 재원을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부분을 해서 재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그것을 하는 보험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재원을 확보해서 결산의 절차를 보면 첫 번째는 출납의 정리입니다. 회계연도 말까지 출납을 완료하고 모든 장부를 마감한 후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결산한다. 출납을 완료한다는 말은 당해연도 지출을 완료한다는 뜻이고 부득이 회계연도 안에 지출하지 않는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보조금은 이월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빙수료 확인 및 장부 마감 다음과 같이 한다라는데 예산 과목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절차를 수정하고 과목별 예산의 정감 사항에 모두 반영하고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등 예산 총회 정감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후원금 및 후원금 업무품의 수입 지출 내역 누락이나 착오가 없어야 되고 수입 지출의 정빙 서류 미비, 결제 누락, 세금 관련 등 미흡한 사항의 사전에 정리해야 한다. 수기로 작성한 장부 등의 마감은
추가 기록을 할 수 없도록 줄을 거 마감한. 요새는 그런 게 우리 안 쓰니까 뭐 내 예금 잔액 증명 12월 30일자로 발급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법이 또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원인 행위를 하고 다음 연도 2월까지 집행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예전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초창기 때 보조금이 12월 31일 날, 그러니까 6개월치가 한 방에 들어왔어요. 재원 확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한 방에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업무 시간이 끝난데 6시 이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남은 시간이 얼마죠?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6시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6시간이 남은 거죠. 6시간 안에 그때 엄청난 돈을 집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거의 6시간을 계속 달라붙어 있는 거죠. 집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회계연도 마감일이 딱 12월 30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인행위를 계속 만들어 놓으면 그 원인행위에 맞게 집행을 2월까지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막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산보고 절차라는 게 있는데요. 일정에 따라 확정된 결산보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하며 절차는 뭐 다음 페이지에 있는 8-33과 같는데 먼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회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시설회장은 결산보고서를 시설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법인 대표이사는 결산보고서를 법인이사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이렇게 확정된 결산보고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2월 28일까지, 2월 말까지 집행할 수 있게 해놨다 보니까 이제 결산을 3월 말까지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격차가 조금 많이 나죠. 여러 가지 부분, 그래서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바뀌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도 3월 31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제출한 거는 20일 이상 뭐 홈페이지나 뭐 게시판 이런 것들 공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여기도 한번 그림 8-3을 한번 보면 법인의 대표이사나 시설장이 법인 회계나 시설 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보고서의 시설 운영회비 보고, 운영회에 대한 보고, 뭐 시설장이 하게 되고요. 결산보고서의 법인이사의 의결,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제출, 3월 31일까지. 이 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뭐, 가태료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안 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법인과 시설의 세입, 세출, 결산서를 시군구 법인이사,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개한다. 그러니까 보통은 하고 이렇게 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20일 공고하고 닫아도 크게 무방하지 않은데요. 보통의 시설 같은 경우는 그냥 열어놓습니다. 뭐 그게 크게 뭐 문제되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될 서류는 뭐총 23가지가 있습니다. 많죠. 하면 세입세출 결산서, 두 번째는 과목 전형조서, 세 번째는 예비비 사용조서, 네 번째 재무상태표, 수지계산서, 현금 및 예금 명세서, 유가점검 명세서, 미수금 명세서, 재고자산 명세서, 그 밖에 유동자산 명세서, 그리고 고정자산, 그리고 부채 명세서, 각종 충당금 명세서, 기본재산 수집 명세서, 사업수입 명세서, 정부 보조금 명세서, 후원금 수입 명세서, 뭐 보수 쭉 있고, 인금, 후원금 전용계좌 입출금 내역, 인건비 명세서, 사업비 명세서, 그 밖에 비용 명세서, 감사보고서, 법인신고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많지 않나요? 근데 그러니까 시설들은 이걸 다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은 단식부기로 해결 처리하기 때문에 1에서 3번 그리고 14에서 23번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소규모 시설, 이렇게 20인 미만이다나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1번하고 17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만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이제 20일이 넘어가는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준용을 해서 그냥 두 가지만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는 것들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할까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투입을 드리면 지금 이제 그 사회복지 시설에 쓰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을 입력을 하면 이 모든 게 생성이 됩니다. 제대로만 입력하면.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근데 굳이 그냥 저희들도 이게 다 생성된 상태로 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만 보게 되는 거죠. 지자체에서.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조직의 재원별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면 사회복지조직은 다른 형태의 타조직과 달리 다양한 재정자원의 원천을 지니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조직에서 재원으로는 정부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받거나 그 밖의 계약 형태로 지원받는 정부 보조금, 개인,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후원금, 공동구 모금회나 다양한 재단 등을 통해 사업별 지원 방식으로 제공받는 민간 영역으로부터의 사업 보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정 후원금 형태가 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서비스 이용료와 기타 수익 사업을 수익 사업금, 기타 자산 확보를 통한 전입금 등 다양한 원천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시설마다 다양한 형태의 원천들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가 정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란 사회복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를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부분 사회복지 재원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보통 100%부터 해서 한 7, 80% 아니면 뭐 작아도 60% 이상은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 받는다고 했을 때 안 받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위임하며 보조금을 지불하는 이유는 정부 조직의 관료주의를 피하고 민간 조직의 장점인 전문성과 융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과연 그럴까요? 재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아닐까? 맨날 의심은 합니다, 저희들이. 민간 사회복지기관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은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안정적인 재원이죠. 한번 지원이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이렇게 삭감되지는 않죠. 평가에서 그러니까 낮은 등급을 받으면 지금 이제 삭감하겠다 뭐 이런 조항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삭감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아예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나요? 뭐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보조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가 인건비 지원으로 해당 직종에 대한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 사회복지시 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 아니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관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다만 사회복지 유형에 따라 관리비 지원율은 다르다. 셋째, 이제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시설의 신축, 정축,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저희 기관도 이제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개보수 뭐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신청하라고 그래서 일단은 신청은 했어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소규모 시설이 공동생활 가정,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공동생활 가정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호봉이나 그러니까 예산이 충분히 지원하지는 않지만 인건비, 그리고 관료 운영비는 월 35만 1,000원, 그리고 기능보강 사업비는 아직까지 지원한 적이 없지만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보조금의 특징을 보면 첫째는 조직 운영에 있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설립 초기에 승인된다는 점이다. 즉 1차적으로 뚫는 것이 어려우나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는 예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한번 지원이 확정되고 나면 계속 가능한 거죠. 그리고 둘째, 국가 예산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어 엄격하고 경직적인 감독을 받기 때문에 쉽게 전용할 수 없는 등 재량권이 축소되어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융통성은 거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관리가 복잡하고 예산 배정이 지연되는 경우 현금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어서 기부금과 후원금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기부금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사회복지기관이나 기관의 프로그램에 조건 없이 받은 금품 또는 기관의 자산으로 정의되며 후원금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현금뿐만 아니라 음식, 의료, 물품 등 대가 없이 받은 자산 등으로, 즉 현금과 현물로 구분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기부금은 사회복 조직에 매우 유용한 재원이나 조직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후원금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노력들을 하고 있죠.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이 또한 아까 결산 자료에서 제출하는 부분에서 후원금 품에 대한 보고도 있듯이 잘못 사용했을 때에 대한 제재가 있고 환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에는 첫째 지정 후원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지정 후원금이 있습니다. 지정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예가 결연 후원금. 그러니까 후원금자는 지로, 자동이체, 통장 입금 방식으로 후원을 할 수 있다. 결연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결연에 사용될 수가 있죠. 보통 사회복지 재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회식에 사용하기가 쉽지 않죠. 후원하셨는데 직원들 회식했다면 별로 안 좋아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저희들의 상황을 잘 아시는, 힘들게 하고 살고 있다는 거, 아니면 최근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너무 고맙다라는 부분이 마음의 표시로 직원들 회식해라고 이렇게 후원금을 주시고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회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바쁜다는 표현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회식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돈이 차라리 골로 가면 좋겠다는 전체 합의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지정 후원금인데, 후원자가 사용될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으로 일반 후원금이라고 하고, 후원자가 사용될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원칙적으로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으로,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어떤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후원금의 범위,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 통보, 후원금의 수입 및 결과 보고,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했던 법률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후원금의 범위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영수증 교부는 받은 때는 별도의 양식에 의해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역 통보, 연일회 이상 그러니까 기부한 사람한테 확보 이런 거 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이것도 3월 31일까지 보통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 외에 용도를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예산의 안의 편성 및 확정 절차에 따라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임의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부금의 특징은 첫 번째, 재원풀이 좁아서 조달된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며 예측 가능성이 낮고 모금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죠. 아까 낮에 딸기 따라갔던 거 지금 갈아갖고 마셨더만 지금 목이 이상합니다. 알레르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네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모금을 위한 노력들이 사회 서비스 전반가들에게 대우받기보다
마케팅 전문가들의 역량이 커지고 있어서 외부에 알리는 것이 좋은 사업에만 집중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말로는 눈물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진짜 힘들다라는 부분을 나타내면서 이제 모금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죠. 대표적인 게 이제 깔창 생리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리대 모금을 진행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대표적인 모금 기관이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분. 경남에서도 이제 거의 이제 연말에 사랑의 온도탑에서 이제 최근에는 거의 한 몇 년간, 2, 3년간 백도를 계속 넘기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모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이제 잘 챙겨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니까 재원 중에 이용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개인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를 사용한 대가로 징수하게 되는 자금으로 사회복지 조직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재정유비 한 원천이 된다. 뭐 지역아동센터도 그러니까 뭐 지침상에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받고 나서 이후에 뭐 절차적이나 이런 거 보고 이런 것들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받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요. 뭐 받을 수 있는 인원도 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기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후원을 개발하는 것들이 더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장애인 기관이나 시설이나 단체 뭐 이렇게 있을 때는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가장 큰 수입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용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 보조금과는 달리 서비스 이용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이용료 뭐 이렇게 그 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질이란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가라는 부분들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참가비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지불하는 뭐 일정액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주간보호시설에 이제 입소 이용하는 부분에서 돈을 뭐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바우처가 되기 이전의 상황들인 거죠. 바우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참가비인데 이거는 국가가 일정 내고 개인이 얼마 정도 내고 이런 형태의 개념이죠. 고정이용,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는 비용, 바우처 이런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도 있죠. 슬라이딩 스케일 이용료라고 하는 건데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이용료로 일정 소득 이하의 클라이언트는 이용료를 면제해주고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클라이언트는 누진적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식. 최근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고요. 공평 부담 이용료, 전체 비용을 참가자 수로 나눈 이용료로 예를 들어 주말 여행 경비 총액을 참가자 수로 공평하게 나누어 개인 이용료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3자 지불 이용료는 뭐 우리나라의 뭐 장기 요양 보험 등과 같이 제3자가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이용료를 대신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그러니까 특히 장기 요양 보험에 이게 도입될 때 논의 과정에서 가장 좋았던 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전체가 합의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부분에서 이제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크게 반발 없이 만들어졌던 뭐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용료의 장점은 서비스 이용자인 클라이언트가 지불하는 이용료 수입은 사회복지기관이 해당 프로그램을 주체적, 자율적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기관에서 선호하는 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적이고 불안전하다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언제 변심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딴 데로 갈지 모르는 상황.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 이용료 수입에 맞춰서 그러니까 직원을 고용했다 한다면 이게 줄어들게 되면 직원 채용에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용료를 재정 중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관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그러니까 고정 고객이라면 고정 클라이언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장기간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법인 전입금이 있는데요. 법인 전입금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전출하는 예산으로, 그러니까 좀 튼튼한 경우에는 이제 전입금 형태의 개념들을 도입하겠죠. 사회복지 재원 중에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내 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튼튼한 재원들을 가진 재단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 기관 또한 마찬가지고요. 꿈은 있죠. 정부 지원금 안 받고 간섭 안 받고 우리 돈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거죠. 다음은 제3자 지불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정한 표준의 지불을 제공자의 실제 비용과 상관없이 제3자에게 지불하는 방식과 서비스의 제공자가 클라이언트의 인구의 크기에 비례해서 인원수당 및 미리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들을 합친 이런 거 있죠. 미국의 저소득층 의료보험이나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푸라기 여행사에서 하려고 하는 방식, 너를 위한 여행 상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이죠. 제3자.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친구는 저소득층 아동인데 돈을 내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참가했으면 좋겠다라는 후원자의 개념이 되어 있죠. 이런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러니까 소비를 하면, 그러니까 그에서, 그러니까 19명이 갈 때 1명 정도는 저소득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 방식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모금 관리. 어떻게 보면, 모금이, 중요한 재원이 되죠. 사전적 의미는 기부금이나 성금 따위를 모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법률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주는 거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게 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하는 의뢰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에 대한 재정적 독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금은 사회복지 조직의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재원 마련 수단으로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현대에 들어서 비영리 조직의 모금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홍보함으로써 그 가치에 동의하는 기부자들을 모집하고 그들과 관계 구축을 통해 기부자의 충성도를 끌어내는 개발 모금의 형태로 이제 점점 발전해가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이 보조금에 의존하지 말고 모금을 통해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보면, 정부의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의 감소와 바우처 사업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게 있겠죠. 정부의 바우처 사업을 통해 사회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시작한 후 비영리 조직은 그들 간의 경쟁과 영리 기업과의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모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의 다변화에서 필요한데요. 전반적으로 기부는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비영리 조직의 수도 많아지고 있으며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비영리 조직은 그들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익을 다각할 필요가 있다. 고 할 것이다. 목적 달성은 비영리 조직의 소득 창출은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서비스 지속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비전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 하는 과정이 말씀드린 거죠. 기업과의 파트너십은 비영리 조직에게 새로운 수익의 창출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을 통한 기업의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지명도가 증가하는 걸 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카카오에서
카카오 펠로우십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한 열 몇 명, 10명 정도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돈을 지원하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뭐 이게 이제 뭐 다른 외국에서도 진행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좀 색다른 방식으로 카카오에서 그 지원하는 시스템이고요. 추천도 외부에서 추천을 해서 자기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외부에 추천해서 그 속에서 토론 뭐 이렇게 뭐 검증을 거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되면 뭐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이제 그것도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흥미가 가는 구미가 당긴다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은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찾거나 경영기술 파트너로서 기업이라는 자원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지프라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뭐 하나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맨 땅에 헤딩을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회계 전문가도 없고요. 뭐 일반적인 회계 있지만 기업 회계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공부한다고 하지만 좀 많이 답답한 것도 있고 그거만 좀막 지금 이제 또 이제 여행사라고 해서 여행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상품을 온라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통신 판매 이런 것도 있어서 그 관련된 책을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문가들과 연계한다면 굳이 그 부분의 정보들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외부 지원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 멘토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의 다양한 인력들을 받아서 하는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여행사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여행사의 멘토링을 지금 신청해서 5월 둘째 주 정도에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금의 유형 및 기부자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면 모금의 유형에는 오프라인 모금이 있고 온라인 모금이 있다 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보면 뭐 온라인 모금에는 우편 이게 DM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모금 행사, 대중매체 광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기관 홈페이지, 모금 전용 사이트, 크라우드 펀딩 최근에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우편은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잠재적 후원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후원자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이 주소 확보하는 것들이 어려워서 이제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기보다는 표적 시장을 선점하여 지역, 나이, 사회적 지위, 소득 등에 따라 대상자 목록을 확보하여 보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런 거 좀 그러니까 좀 괜찮은 동문회, 주소록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두 번째는 모금 행사인데요. 후원자들이 늘 특정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 사전 계획하여 특별한 활동을 벌이는 것. 이벤트는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자선음악회, 모금 만찬회, 전시회 등이 있을 수 있다. 대중매체 광고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활용하여 모금 광고를 하는 것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다 보니까 대규모 기관들이 선점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뭐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죠. 주로 언론사의 협찬으로 공동 모금을 하는 경우 있지만 상업 광고의 형태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광고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광고를 해야 한다. 온라인 활동, 인터넷을 활용한 후원자 개발을 점차 활성화되는 전망이며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 계좌를 통해 모금하는 방법과 게시판, 대화방, 동호회들을 통해 후원자를 개발하는 방식. 홈페이지나 크라우드 펀딩, 요새는 SNS를 좀 활용하는 경우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공익 연계 마케팅, 기업과 비영리 조직이 연계하여 모금을 많이 하기 위한 마케팅 기법으로 기업은 이미지 제고가 있고 비영리 조직은 모금을 통해 재원 확보할 수 있다. 상호 윈윈하는 이런 부분이죠.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모금 기법을 활용해 성공적인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의 유형별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기부자의 특성은 본성을
적으로 이타주의적인 사람, 뭐 어떤 결과를 위해 기부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고, 기타 기부자들의 동기나 이타심, 뭐 이기심으로 혼합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기부자의 7가지 유형 이렇게 보면 공동체를 위해하는 사람, 이들은 그들의 삶과 사업과 삶을 위해 기부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원한다. 종교적 신념에 따르는 사람, 뭐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 기부를 한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들은 기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신의 이득과 세금의 경과를 흥미를 가진다. 사교성을 중시하는 사람들, 기부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며 자선 행사에도 참가하게 된다. 주로 예술 조직들이 많이 하게 되죠. 이타주의자, 이기심이 없는 기부자들로 어떤 인정에 대한 욕망도 없이 그냥 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죠. 저희들은 보답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받았던 이익들을 나누기 위해 기부한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죠. 뭐 장학금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장학금 나중에 돼서 장학금을 기부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 가족 전통에 따라 기부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금 과정과 모금 담당자의 역할인데요. 사회복지 조직을 포함한 비영리 조직의 성공적인 모금을 위해서 모금 과정은 그림 8-4에서 나타나는데요. 먼저 한번 그림을 보면서 보면 우선순위 설정과 모금을 개발하게 되고 잠재적인 기부자 선정 및 검정, 잠재 기부자와 관계 형성, 그리고 기부 요청, 기부자에 대한 감사 표현과 인정, 기부자의 관계 유지 및 강화,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순환 구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1단계를 보면 우선순위의 설정 및 모금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모금의 첫 번째 단계는 조직의 미션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모금 활동을 기획하는 단계. 모금의 목표가 없는 기획은 기부자의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없다. 이래서 사회와 개인이 동의할 수 있는 목표와 유대감을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금을 울려야 마음을 동하게 해야 기부도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잠재적 기부자 선정 및 검증의 과정인데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한 이후 모금 담당자는 기부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검증해야 된다. 잠재적인 기부자를 찾을 때 기부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필요는 있다. 검증하는 부분에서는 자격평가라는 부분이 잠재적 기부자들이 실제로 기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돈 있냐고 물어볼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 적절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부자 특성들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잠재적 기부자 중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 기부자의 주요 관심사, 지역사회 활동들을 파악하면서 기관과 관계 형성을 위한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은 개인 기부자와 기업들에게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그들의 관심에 맞도록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고 기부자의 기부 경험이나 이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 기부를 했는지, 이 책에서 나온 여성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여성과 환경 이런 것들에 관심도가 높아질 예를 들어서 LH를 예를 들면 LH는 주 관심사가 뭐죠? 집이죠, 집. 집과 관련된 사업을 후원할 확률이 많죠. 3단계는 잠재적 기부자와 관계 형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연인이 첫 만남을 하면 프로포즈 하지 않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아 프로포즈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그러니까 친밀해야 되는 거죠. 후원을 받기 위해서도. 친근감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야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후원자들하고 자주 만나서 이것을 우리들의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우리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게 만들고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도 그때 그거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거 홍보 그리고 모금 담당자 같은 경우는 자료를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요구할 때 언제라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 관계가 개선되면 뭐 잠재적 기부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때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작업이라고 한 표현이 좀 그런데요. 편지도 보냈다가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SNS에 이제 홍보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더 궁금증이 하고 이 정도면 나도 한번 참여해 볼까까지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 기부 요청,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된 이후에 비영리 조직의 모금 당장 기부를 요청하기 위한 다양한 온 오프라인 수단을 활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적인 연락일수록 더 효과. 저번에 예를 들었죠. 모금 초창기에 저희들이 할 때 은행에서 미팅을 했다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부자에 대한 감사 표현과 인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거죠. 기부자들에게 기부를 받은 후 모금 담당자는 조직 내부의 기준에 따라 기부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바로 DM이나 그러니까 편지 형태나 아니면 메일이 발송이 돼야 되는 며칠 이내에. 그런 거 있잖아요. 후원을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죠.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 배신감이 느끼지 않도록 지원을,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죠. 관심 방식도,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뭐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진짜 전화가 바쁜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는 신뢰가 될 수 있는 거죠. 영업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갖고 시간을 뺏는다는 것은 그분의 수익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부자에게 감사 편지나 웰컴 키트, 뭐 속에서 소식지, 감사 카드, 소중의 선물이 포함된 키트를 발송함으로써 감사를 표현하는 웹사이트나 연간 보고서에 그들의 설명을 공개하거나 고유의 기부자의 경우에는 시설명이나 기금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것들 많이 하죠. 가게 앞에 아니면 기업 앞에 명패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착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방식들도 하고 있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모금회에 후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모금회 가면 제 이름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뭐 이런 갈 때마다 이제 혹시 그러니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조직에 대해 애정도 생기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후원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편말, 이름표, 이런 것 때문에 그 조직이 더 내 조직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피드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기부자와의 관계 유지 및 강화. 그러니까 돈을 한번 냈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뭐 소식 전하는 게 뜸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제어. 근데 후원을 하신 분이 다시 후원 확률이 처음 하는 후원자들보다 더 높다라는 것은 아직. 그래서 꾸준하게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기부자의 더 확실한 미래의 잠재 기부자라는 점에서 비영리 조직의 모금 담당자들은 기부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요. 모금 담당자는 조직의 다양한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기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기부금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모금 담당자 이렇게 큰 조직의 개념인데요. 작은 조직은 특히나 지역아동센터 예를 한번 들면 지역아동센터는 모든 사람이 모금 담당자고 모든 사람이 사업 담당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소속된 조직을 언제라도 홍보할 수 있는 준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모금 과정에서 윤리적 이슈가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이걸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 비영리 조직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기부자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 속에 도덕적 이슈가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소년, 흡연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소년 조직에서 담배 업체한테 후원을 받는다 라는 게 당장에는 재원이 확보되니까 좋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조직은 망하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죠. 더더욱 그러니까 검연하는 단체라면 더더욱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제안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도덕적 이슈를 한번 보면 기부자의 상호작용, 기부자하고 상호작용하는 직원의 행동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기부를 요청하기 위해 조직의 성과를 확대하여 안내하거나 기부자를 오해하게 만들거나 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인정에 대한 것들을 부풀려서 제공.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가 없는 내용을 뭐 이렇게 부풀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되는 그래서 기대감을 높여놓는 안 되는데 뭐 해줄 것 같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전에 기부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기부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딜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선을 명확하게 확정해주지 않으면 잘못 말을 하는 순간 이제 저희 단체 조직의 미션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과 기부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이 어떤 요건을 맞춰 기부자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기부자의 비도덕적인 상황을 비영리 조직이 수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조직이 우리 비영리 조직의 투명성, 공정성 뭐 이런 것들을 차용하기 위해서 기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런 조직에 기부하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자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탁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뭐 쉽게 그분이 뭐 의도를 갖고 들어온다면 찾아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 걸 발견하는 즉시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도 필요하다. 그리고 기부자의 모집에 있어서 조직 행동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기부자의 모집에 있어서 개인정보 문제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지켜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 부분에서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관, 공유, 수집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진행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영리 조직 운영하는데 다양한 도덕적 이슈를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비영리 조직의 원래 미션과 비전에 입각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비영리 조직들은 그 자체의 존립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 전체 안에 있는 구성원 전체가 이것을 합의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모금에 대한 이해와 윤리적 이슈를 바탕으로 사회복 조직들이 모금의 과정을 통해 모금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될 과제는 첫 번째는 사회복지 조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기부금 오남용 및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신뢰가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 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중앙의 큰 단위 조직들이 모금을 통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하면 지역에 있는 작은 단체는 거의 반수 정도가 그러니까 후원을 중단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기부용품 모금 및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부자들이 제공한 기부용품이 사회복지 조직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공개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의무하고 기부용품의 횡령, 오남용 처벌에 대한 법적 강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모금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모금 담당은 모금의 기획부터 기부자의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모금과 모금 과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모금 전문가 양성을 위해 민간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 좋겠죠. 그리고 모금을 기획하고 모금 채널 개발하고 기부자 관리 방안들을 기부 모금자들이 그러니까 같이 소통하면서 그 부분을 점점 이렇게 좀 다듬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성공적인 모금 방법과 정보에 대한 지식들을 공유하는 그래서 이것을 체계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이 모금을 통해서 모금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진단 키트 이런 것 때문에 모금을 했는데 하면서 모금 사이트 온라인 모금을 진행을 했었고 이걸 하면서 제가 SNS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알렸고 초반에는 좀 모금이 조금 저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들한테 카톡에 이제 저희 링크를 걸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제 모금이 끝났는데도 지금도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잘 사용했고, 지금 이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금을 하면서 구입하고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을 이제 보고서 준비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부분에 이제 보고서를 온라인상에 올릴 거고, 이렇게 되면 그 대행업체, 이게 네이버 해피빈이라는 대행업체에서 그것도 사회복지 기관이죠. 모금을 대한 그 기관에서 하는 거죠. 다시 DM을 발송해주고 이러한 부분들을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금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모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관리가 조직의 존립 근거를 존립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보면 가장 심하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렇게 이 유혹을 어떻게 뿌리치느냐라는 것들이 숙제 아닌 숙제네요. 지금 현재 보면 최근에 언론상에서 뭐 횡령 금액이 엄청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우리은행에서 이제 600억 가까이 뭐 횡령했던 이런 부분인데 특히나 돈을 만지는 뭐 그 일반 기업에 비해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이라는 부분은 사람의 이렇게 그것을 마비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은 나의 돈이 아니라 공공의 돈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해나가는 이런 부분, 그 조직의 미션하고 나의 신념, 윤리적 이런 것들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